백낙창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공부길 포맷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시다 보니까 공부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시국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조국혁신당 대표, 또 전 서울대 교수, 나와 한때 동료였던 조국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고 그 중심에 조 대표가 서 계시니까 내가 조 대표한테 이제 그에 관해서 좀 묻고 그 다음에 그 얘기 대충 마친 다음에 변혁과 증벽이 때가 왔다는 내 책에 관한 얘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조 대표님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전국 상황이 아주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시국을 이게 요동칠 걸 예상하고 마련한 자리는 아니고 전혀 아니었죠. 마련 공부길로 마련했고 나는 아이 참 정말 뭐 최근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정치 문제로 뭐 생각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 공부길에 와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내가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그랬는데 순전한 공부길 보면서 따르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우리 백낙창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원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백낙창 선생님은 제가 학생 때부터 항상 배우고 따르던 그런 존경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뭐 동료라고 말하는 것은 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책을 원래는 가지고 제가 이제 묻고 그리고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을 제가 그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읽었습니다. 여기 제 수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복권되고 난 뒤에 9월에 선생님한테 서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읽었던 책이라서 저는 안에서 선생님께서 이게 과거 한 오래 전부터 창비에 쓰신 걸 이렇게 모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썼고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최근에 또 읽었던 글 이런 게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외적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차분히 백낙창 선생님의 그 정수가 모인 책을 읽어서 저로서는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쭉 계속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시청자들이 나무라실 거예요. 자기 책밖에 모르냐. 지금 어떤 시기인데 조국 대표 불러놓고 자기 책 얘기나 한가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요동치는 시국이라고 할 때 누구나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합당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조국당은 대응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그러나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난 그 내막은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경과 보고라고 할까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면복권되기 그 전후부터 민주당의 이제 개별적으로 정치인분들이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셨고 저에게 뭐 편지를 보내신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때는 사적으로 이렇게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셨고 제가 사면복권되고 나오고 뭐 당대표 되고 난 뒤도 그런 의견을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그 비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따로 가서 따로 똑같이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연대할 거는 확고히 연대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자 이런 입장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견지해 왔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갑자기 저를 좀 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일 공개 제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죠. 네. 합당을 제안한다 그러면 통상 경우는 뭐 실무팀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대표가 통상 이렇게 제안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때 정 대표께 제가 내일은 호남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도 없습니다. 계속 지방에 있다가 토요일 날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정 대표께서 그래도 본인께서는 제안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셨고 그때부터 판이 이제 요동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당무위원회가 열렸는데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받을 건가 말 건가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가치, 정책을 기초로 해서 이 문제를 판단한다. 그리고 향후 민주당과의 협의는 당대표에게 위임한다. 이 정도의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좀 질서 있고 차분하게 지금 문제를 정리하고 있고 내부 논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경우는 뭐 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내부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합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논의 테이블도 지금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심지어 일부 뭐 유튜버,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저하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만나서 뭐 밀약을 한 것처럼 음모론도 펴더라고요. 제가 약간 너무 황당한데. 그래서 뭐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짰을 거다 이런 뭐 온갖 허위 소문을 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요. 정 대표께서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저희는 저희의 독자적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어제 발표했고 요 상태입니다. 우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위에서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하는 것 같고요. 정 대표도 뭐 좀 가볍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냥 송구하다 하는 정도고 그러나 원래 내가 사과를 각오하고도 했던 거다. 뭐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말씀하셨듯이 일부 유튜버들은 이게 조국이가 그 전날 처음 알았겠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난이 좀 묻어오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사실에 근거가 없고 또 지금 조국 혁신당의 대응이 전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절차는 틀렸지만은 합당은 찬성이다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고 아마 국민들 속에도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요 그런 식으로 뭐 절차는 틀렸지만 내용상으로는 지지한다. 이게 굉장히 안이하고 안이한 태도 같아요. 물론 이게 무슨 법관의 논리로 절차가 틀렸으면 결과가 틀렸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제안의 목표랄까 또 남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동기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일부는 이미 그 민주당의 속셈 같은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뭐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 당명도 안 바꾼다. 그 흡수통합한다니 적어도 형식상으로 흡수통합한다는 거고 조국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어떤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뭐 왼쪽 날개라고도 표현했나요? 그런 걸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무시하는 투로 발언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 속에 들어오면은
조국 땅의 DNA라는 것도 다 섞여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런데 물론 사무총장의 그 말이 민주당 전체의 대변하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전부터 지금 현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우호 정당들이 주장하는 개혁을 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고 비판해 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게 확인된 게 아닌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당하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조 대표가 쓴 표현으로 쇠빙선 역할을 예. 계속 해주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쇠빙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배가 깨지는지 얼음이 깨지는지 보자 네. 하고 나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난 조 대표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보지만은 거느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거느린 식구들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뭐 쇠빙선 역할을 하려다가 정말 배만 난파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길을 열어주고 네. 대표로서는 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을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이기게 돼 있는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겠다는 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할 때 성가시게 되는 거. 뭐 큰 대세 지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귀찮죠. 그런 요인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참 명분도 없고 또 실리가 얼마나 될지도 실리를 당으로서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합당도 있고 또 선거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도저히 난 민주당의 상태에서는 저게 안 갑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재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왜 공식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대표께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추측을 이렇게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진 지지율이 한 5% 정도라면 이 5%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뭐 호남이나 뭐 서쪽, 충청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서울과 PK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수를 줄이자 이런 판단을 하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지선에서 압승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나 선택을 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역시 추측입니다.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론을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선용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른쪽으로 특히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선언을 하고 계속 인물이나 정책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왼쪽으로의 확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이번 지선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정청래 대표 개인이 아니라 넓게 현재 민주당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략가들의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것 같아. 그런데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두 가지 판단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을 데리고 오면 오히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또 하나 있고 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가 좀 다른데 같이 있다 보면 오히려 분란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
이 지선과 집권 세력 전체의 확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갈린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백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책 말고도 그 이전에 논문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필요성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게 되면 지난 대선 직전에는 정치개혁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집권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얘기가 뒤로 쑥 물러간 상태인데 민주당 내부가 현재 향후 이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 다음의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집권 세력을 또는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고 가까이는 지선, 그 뒤로는 28년, 30년까지 가는 큰 구상의 차이가 지금 나타났다. 물론 그 제안 방식, 정청래 대표의 제안 방식을 가지고 절차적 흠결, 미숙함, 거침에 대한 얘기는 빼고 말씀하자면 말입니다. 근데 말씀 중간에 예. 미안하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20년, 30년 구상을 갖고 있나요?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지선 전략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고 온갖 악재가 터지는데도 60% 이상 지지하고 있고 그러면 당은 자기를 죽이고 이재명 카드를 가지고 승부를 하면은 더군다나 지금 저 국힘당 저런 꼬라진데 압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압승 그냥 대승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가지고 다 거의 이제 독식을 하려는 그 욕심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당 대표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다고 봐요. 나 물론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정 대표를 가까이서 본 사람 그런 논객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선 전략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지선은 이재명 간판으로 치르고 조국 혁신당이 그게 교란 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건 않고 덜컥 합당하자. 그 다음엔 또 합당하는데 너 밑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열사로 들어가면은 소위 재벌들이 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시작이 될 텐데 조 대표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니까 그런 거 다 대비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면은 대선 전에 5당 온탁회의에서 한 공약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과제도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에서 15석으로 줄이자.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건데 그걸 지금 정 대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박찬대가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합당을 안 하면은 아마 그거에 1차적인 수혜자는 조국당이 될 겁니다. 15석은 안 되지만은 이제 다른 당 의원들을 좀 모아가지고 15석 이상의 교섭단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혁신당의 비중이나 무게가 아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나는 합당을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이고 물론이죠. 또 하나는 저 국힘당을 쪼개지는데 크게 일조를 할 거예요. 지금 그 당 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쫓아내겠다는 건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쫓겨나가는 것보다 의원 한 최소한 15명이 나가면은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큰 사건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대담하고 또 박진영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하고도 대담하면서 한 얘기인데, 아니 선거법 개혁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 참 양대 개혁 과제의 하나였고, 그리고 소위 의회의 민심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거의 그건 뭐 다들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는 뭐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그것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사표가 확 줄어드는 다당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다당제만 가지고 위험한 거는 정치 불안정, 딱 주도하는 정당이 없어서 정치 불안정이 올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첫째는 다당제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거예요. 적어도 네. 다음 선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의회만 입법부만 다당제가 되는 거지. 저기 행정부는 네. 대통령이 다른 당에서도 사람을 끌었으면은 네. 다당 정부가 될지 몰라도 그 안정성의 문제도 없고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없진 않고,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은 나하고 동의하고, 예, 예. 동료들 중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나마 다당제 비슷하게 있는 역할을 하는 조국혁신당을 말아먹겠다는 건데 나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확히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정치개혁이 우리 그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다양화하고 또 정부의 기반을 확장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뭐 더 강하게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선거구 개편 문제, 그 다음에 원내교섭단체 문제 다 얘기를 해왔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경우는 저도 그 점에 걱정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한데, 민주당 안에서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박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치개혁을 얘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두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사실 정치개혁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정치개혁을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을 주장해왔고, 또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그 3인, 5인 선거구제를 없애가지고 모두 2인 선거구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 2018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 5인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종의 묵계 속에서 3, 5인 선거구를 없애려고 지금 시도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고 있고, 지난번에 상춘제에서 대통령 뵀을 때도 이거 안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상황인데, 백선생님께서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정치개혁을 약속도 했고, 근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후퇴하려고 하는 형국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많은 당무위원들이 이제 아주 난감한 상태, 갑자기 덜커덕 이렇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당무위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이 우리한테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나 하면, 앞뒤 다 빼고 여하튼 민주당은 합당하자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거절을 하면 너희들이 단결을 깬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합당을 제안했는데
합당을 하려면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 얘기를 하면 왜 지분 따지느냐고 또 비난을 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대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원칙이 무엇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치개혁이나 개헌이나 또는 뭐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회권 문제,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생각이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당무위원들도 고민이 아까 뭐 쇄빙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주장을 계속 강하게 가야 된다. 쇄빙선 역할을 계속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당무위원들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뭐 정치개혁, 뭐 부동산 문제 다 옳은 말이라고 다들 바깥에서는 얘기하지만 여의도 안에서 민주당이 전혀 들어주질 않으니까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이제 본선 탑승을 하자. 탑승해서 본선의 그 엔진이 되는 게 실제 실현 가능하다라고 저희 내부가 이제 갈려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걸 떠나서 민주당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건 뭐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본선 탑승할 때는 탑승하기 전에 미리 그 조건을 분명히 하고 탑승을 해야지. 일단 올라가면은 예, 그냥 그 조승래 사무총장 말이 맞아요.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생명체 속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민주당에 뭐 한 20분의 1 정도 되고 12석이라 그러지만은 그 전부 지역구 의원 하나도 없고 모두 비례죠. 예, 당대표는 원외 있고 예, 걔들 뭐 들어가지고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어물어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어물어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생이니까 쇄빙선 조국 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든 다른 어느 당이든 쇄빙선 역할을 누군가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조국 혁신당 말고는 뭐 안 보이는데 아까도 그 달린 식구가 있으면 용기 있는 선장도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이거 우스개지만은 삼국지에 여포가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딸을 피신시키려고 품에다가 품고 가잖아요. 천하의 여포도 딸을 안고 가니까 이게 왜냐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 대표도 딸은 아니지만은 식구들을 챙겨야 되면은 야, 내가 참 배가 깨지든 얼음이 깨지든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개인적인 용기가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있어도 그거를 실현에 옮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지분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합당하고 선거인합을 지분 안 챙기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희는 지분이란 말에 지어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분이란 말을 꺼내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저쪽에서 너희 지분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분을 안 주고 무슨 합당을 해요. 또 선거인합을 하면 더 대놓고 지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기죽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가 예. 그 합당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내가 실정에 더 밝았으면 더 할 말이 있겠지만 잘 모르면서 너무 많은 얘기하는 거는 좀 주제넘은 일이 될 것 같고 이제 원래 조 대표께서 나를 만나고 싶다 하셨을 때 그 토픽 나로서는 대단히 참 감사한 선택인데 제가 이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하는
책을 내고 아주 안 팔린 건 아닙니다만은 뭐 판매 부수가 그렇게 굉장한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는 읽고 뭐 좋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주류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뭐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마당에 조국 대표께서 이 책을 읽고 와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난 정말 감지덕지였죠. 아니, 무슨 말씀이요? 네, 오신 김에 그 책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예, 일단 뭐 제가 좀 여쭤보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작은 감상 이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이제 뭐 책 나온 거는 최근이지만 오래 전부터 쓰신 글들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창비 등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들을 뭐 다는 읽지 못했지만 띄엄띄엄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모아서 읽게 되었고 특히 이 책은 제가 감옥 안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더 찬찬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논문으로 이제 창비에 발표된 글로 볼 때보다 모두 모아두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들어서는 참 좋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이 글 중에 그 과거에도 하신 거고 이 책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생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 변혁적 중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이 변혁은 이 한반도 이 분단 체제의 변혁을 상정하신 것이고 중도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틀을 갖고 계신데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느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 옛날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BD, NL, PD 세 개의 창조적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민족해방, 뭐 민중운동, 민중변혁 세 가지의 결합인데 저는 80년대를 경험했을 때 당시 그 조야한 수준의 사상투쟁, 노선투쟁이 있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의의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논쟁 와중에 있었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삼자의 그 창조적 결합이 그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당시 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노선적으로 바라보자면 저는 뭐 이제 이 자유주의적 경향과 또는 PD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어떤 사람은 또 뭐 NL적 경향과 어떤 경향이 섞여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때 그런 그 세 가지 입장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었고 차이를 부각시키고 서로를 오히려 뭐 비난하고 공격하는 흐름이 80년대 내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입장의 창조적 결합이 그 시점부터 있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점에 그걸 이론적으로는 구상이 가능한데 그걸 담보하고 실현할 정치적 인물과 세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그래서 감정적 대립이 쭉 이어졌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년 시절을 좀 돌아볼 수 있었다 생각하고 근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말씀하신 창조적 결합, 그 세 입장의 창조적 결합이라는 게 여전히 유의미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문제는 지금 뭐 국가 권력의 포갑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의 소중함은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을 경험했고, 뭐 선생님께서 이제 변칙적 등장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저런 대통령이 나타날 상상을 못했지만, 어떤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유주의의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 1997년 IMF 체제 이후로 자본주의 모순이란 게 계속 심화되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서 옛날 용어로 PD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소중한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천착해오신 이 분단체제의 문제, 뭐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어버리긴 했으나,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남북 문제가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선언을 하는 상황. 그러면 이 남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과거에 통일운동 했던 분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남북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일종의 지금 국가연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두 개의 국가가 선언되어 버렸고,
원래 국가연합으로 가서 그 다음에 통일로 가는 단계인데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도 하는 분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특히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결부시키면 과거보다 너무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또는 다른 여러 나라에 행하는 태도, 베네수엘라에 가서 대통령을 데리고 온다거나 납치한다거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NL의 문제의식이 또 여전히 살아있다고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입장의 창조적 결합이란 것이 좀 필요하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과 국가 운영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스님이 뭐 논문과 이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치개혁 필요성 항상 강조하시고 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개헌이 쉬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하나 묶어서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화란 것이 단순히 직선제 만은 아닐 것인데 양당 체제가 고착되면 정치적 민주화는 됐지만 즉 이제 투표권은 행사하지만 사실상 투표권이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고 표의 비례성 문제 때문에 기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선 그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 반영돼야 그 주권자의 의지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 상태니까 좀 편면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정치개혁과 개헌의 필요성,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배우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중요한 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역시 감옥에서 독서를 하셔서 천천히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80년대 이미 여러 다른 노선의 창조적 결합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또는 체질상으로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 그때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체질상에 우리가 사실은 4.19 이후로 쭉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몸에 배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통일돼야 된다는 민족해방파 또 민주변혁 내지 혁명이 필요하다는 PD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유주의적인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혁적 중도라는 좀 어떤 뚜렷한 틀 속에 제대로 결합하려 그러면은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나만 해도 87년 6월 항쟁이 끝나자마자 이제까지 소위 BD, NL, PD 이 세 개의 시각이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셋이 다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쓴 게 2005년인가? 그런데 또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게 말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그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적 인사들을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리고 갔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 이제 보수로 이동한 거죠. 보수로 이동했는데 그게 아니고 특히 그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만큼 몸으로 그걸 느끼고 챙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익위주의 실형 왜 그러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표현으로 들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레디컬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간직하면서 보수 쪽에서도 적어도 헌법은 수호해야겠다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는 그게 변혁적 중도주의에 해당하는 정치라고 봐요. 당신이 얼마나 변혁적 대과목의 변혁적 중도론에
아시고 그 동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부합되어 가고 있는데 뭐 옛날에 내가 말로만 3결합이 중요하다고 지금 떠들 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그거죠. 국민들도 빛의 시민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연단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옛날 낡은 어법으로 얘기하면은 냉담하고 뭐 빨리 내려가는 소리나 듣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이들도 변혁적 중도라는 개념은 없지만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한 어떤 체질상의 욕구가 있는 거죠. 예, 예, 옛날에 예, 운동권에서 거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주의도 하고 민중으로서도 네. 걷고 사는 그런 체질상의 욕구가 있었듯이 그래서 이제 나는 때가 왔다고. 아, 그래서 때가 왔다는 걸 붙이신 거군요.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홍익표 예, 예. 수석 만나서 개헌 얘기를 하셨다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하자.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홍익표 수석 만났을 때만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창당하고 난 뒤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춘제에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1987년 헌법 체제가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모자란 게 많이 있는데 현재 이제 개헌특위를 만들면 국민의힘까지 동의를 해야 돼서 오래 걸리고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단계를 나눠서 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게 되니까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지방선거 관련한 개헌사항, 대표적으로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또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그리고 헌법전문회 5.18 부마민주항쟁 넣는 것은 국민의힘도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전문 개정, 그 다음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럼 행정수도가 법률로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균형 발전 조문을 이제 1조에 추가하는 한 3개 정도는 지금 당장도 합의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럼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 할 때 같이 해버리면 돈도 들지 않고 쟁점도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번 6월 이후에 개헌특위를 다시 가동해서 뭐 여러 국가 권력 구조든 기본권이든 이런 문제를 바꾸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왔는데 우원식 의장님은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이 맞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내분이 엉망진창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고요. 뭐 나라 생각도 없으니 뭐 개헌 얘기를 따지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이전투구 상태고 민주당의 일부는 뭐 제 말이 맞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걸 결단을 내려서 이번 6월에 개헌하자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개헌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헌법은 잘 안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경성헌법 체제 이런 말씀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헌법은 바꾸기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작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걸로 작게 바꿀 수가 있네.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의견 차이가 없는 그 한 3개 정도만 한번 빨리 바꿔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부터 우선 바꿔보는데 아주 찬성하고요. 5.18을 전문에 넣자는 걸 국민의힘이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또 무슨 소리 할지 몰라요. 손바닥을 막 뒤집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경성헌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독재 시대에 집권자들이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자꾸 개헌을 했잖아요, 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소위 제2공화국 헌법이 유리했을 거예요, 개헌은. 맞습니다. 87년 이후로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역사의 진전이고 국민들이 쟁취한 성과이긴 하지만은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니죠. 헌법이 가장 경성인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이 개헌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못하고 있는 건 제가 지금 미국이 망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개헌하기 쉬운 나라가 오히려 좋은 나라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은 우리나라 선거가 많잖아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때마다 한 번씩 하면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개헌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이 예. 바뀌어야죠. 예. 국민투표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헌에 그런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그렇죠.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조항을 포함시켜 놓으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반대하는 사람도 다 반대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반대세를 키워주는 방법이 되는 거고. 개헌하고 관련해서 내 책에 제7공화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뭐 7공업보다는 그 2025년 체제 네. 이런 말씀을 더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7공화국이란 말은 뭐 제가 먼저 쓴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제 기억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6공화국 체제 아닙니까? 87년 체제가 6공화국이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가장 상부 구조인 이제 헌법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이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근데 그걸 이제 7공화국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 연임제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제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또 그 대한민국의 각종 갈등, 분쟁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뭐 저희도 7공화국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더 나갈 필요는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는 게,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정치사적으로 한 시기가 바뀌면은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라는 게 참 이게 묘하다면 묘하고 구질구질하다면 구질구질해서 87년 체제는 난 진작에 끝났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87년 헌법을 못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헌법하고 전체 사회의 시대 구분을 너무 일치시키는 거는 그건 좀 법학자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법률적으로는 아직 6공화국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대표는 이제 굉장히 선구적으로 네, 예. 남들이 안 하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진 네. 분인데, 그거에 더 좀 실세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7공화국을 얘기한 사람은 손학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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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근데 손학규 대표나 우리 조국 대표나 다 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우선 이게 대중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예, 예, 예. 내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예, 예. 일반 국민이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고, 예. 그리고 특히 6공화국 끝이 언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밌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이 알아듣기에는 2025년 체제가 낫다 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2025년이라는 연도는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그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진 걸 알고 있고, 네. 이걸 이제 새 출발로 삼아야겠다 하는 의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체제는 됐지 뭐 굳이 7공화국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네. 7공화국 대신에 뭐 2025년 체제 네. 대안으로 제안한 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원포인트 하자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 문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1조를 그 지방분권 공화국이다, 또는 뭐 이제 지방균형 또는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표현은 이제 뭐 바꿀 수 있는데요. 그걸 넣자는 것이죠. 지방분권 공화국 그럼 민주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조는 민주공화국이다 유지하고요.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다, 또는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이게 프랑스식인데요. 프랑스가 그 뭐 알다시피 우리 모든 민주 헌정의 출발 헌법인데, 미테랑 때 조항을 하나 추가합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밑에.
그래서 파리 공화국이었던 나라가 미테랑 이후로 이제 분권화되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이게 쓰셨습니다만은 여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7공화국이란 표현은 이게 지식인 학자의 언어지 대중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용어가 마땅찮아서 뭐 손학규, 노회찬 이런 분들이 쓰셨던 말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2025년 체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뭐라고 단어로서 개념으로 제시할 것인가의 고민이었고 윤석열 체제 이후의 대한민국 체제 또 크게 봐서는 이제 이 87년 체제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의미긴 합니다만은 일단 헌법적으로는 여전히 육공화국 상태에 있으니까 이 이후의 세상 또는 대한민국 체제를 뭐라고 대중적 언어로 제시할 것인가 아직도 저도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7공화국 선생님께서는 2025년 체제인데 하여튼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된다. 뭐 투표권이 자유롭고 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말고 뭐 이제 지방 분권이든 또는 사회권이건 이런 문제가 반영되는 어떤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가 되는데 용어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지방 분권이 중요한 현안이고, 그 다음에 사회권 강화도 조국 혁신당의 중요한. 예, 저희 여기 핵심 아젠다인데요. 이거는 뭐 또 약간 이것도 역시 사회권이란 말도 상당히 법률적 용어고 제 전공이 또 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자유권은 우리나라 수준이 거의 A 수준으로 보장됐다고 봅니다. 물론 뭐 윤석열 체제 하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표현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안정화된 상태이고 선진국 수준인데 유엔 사회권 규약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권, 유엔 자유권 규약의 자유권은 아주 보장됐다면 사회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 또는 이런 노동권 수준 같은 경우는 OECD 중하위권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적 의미에서 보장이 되어야 법률적으로, 법률과 규칙으로도 이게 보장된다라고 봐서 사회권을 강화하자는 아젠다를 저희가 창당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권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요. 제가 최근에 뭐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민, 뭐 80%는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고 자식도 거기 살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돈을 벌어 가지고 개인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나가지만 보통의 시민들은 국가가 지어주는 아파트에 평생 살고 자식도 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거의 개념이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저금해서 뭐 투잡 뛰고 쓰리잡 해가지고 돈 모아서 전세금 충당하고 또 집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급을 300을 받건 500을 받던 간에 주거비 비용이 거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대부분 후미진데 슬럼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거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요지에 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사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많이 겹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본사회에서 뭐 기본주택 이런 개념인데, 물론 다 세밀한 데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기본주택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은 뭐 그 말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대단지로, 대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미군기지가 빠져나와서 거대한 이제 용산공원이 생기는데 용산공원을 만드는데 국가 돈을 더 들어서, 즉 세금을 들여서 아주 좋은 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입냐 하면 용산공원 주변에 이미 지금 있는 고급 아파트 집값만 올리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용산공원을 깨끗이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 집값만 오른다. 이건 안 된다고 봐서 저희의 주장은 용산공원을 개발하되 그 테두리에 대단지로 공공임대를 짓자. 그러면 단지가 몇만 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또 지금 6사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릉도 공간이 아주 큰데 거기도 대대적으로 짓고
또 서초동에 있는 법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대법원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전주로 이렇게 이제 법조단지를 빼야 된다. 그리고 그건 공간이 요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회권 중에 하나인 주거권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네. 기본금융. 맞습니다. 예, 예. 그 3종 세트죠. 그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어차피 이제 이거를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 관료들하고도 네, 예. 소통하고 또 여당하고도 소통하고 대통령하고도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뭐 조정이 될 문제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옮아가서 왼쪽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그걸 차지하겠다는 그 전제가 좀 그건 과장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의 기본 스탠스를 잡는 문제인데 나는 그런 식의 그 위치 설정을 잘못해서 결국은 굉장히 난경에 처한 게 정의당이라고 봐요. 예. 정의당은 물론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하고 다른 면이 있고 또 특히 민주당이 그 시절에는 이재명 정부하고는 보다 훨씬 더. 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뭐 우측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왼쪽 네, 공간을 예.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제대로 한 보수 정당이니까 예. 우리가 왼쪽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 옳다고 봐서 지지해주면은 이중대 소리들. 예. 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당시에 그쪽 편들다 보면은 오히려 새누리당 이중대가처럼 보여가지고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조국당하고 정의당의 그걸 내가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보는 네. 건 아니지만은, 그 민주당보다 왼쪽에 빈 공간이 있고 조국당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설정을 너무 단순하게 해버리면은 정의당이 부딪혔던 그런 난제에 또 부딪힐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 정의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과 다른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가 있고요. 근데 지 차이는 보면, 근데 최근까지 있었던 선거 전략으로만 보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모두 후보를 냈다면 저희는 지역구에 후보를 안 비워버리고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고 비례만 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를 아예 안 내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라고 결정을 하는 일단 선거 전략상으로는 정의당과 일단 차이가 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저희가 한편으로는 협력,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그래도 그 기본선을 우리가 어떻게 걷고 있나 하면 극우, 내란, 친윤 이 세력과의 전선을 분명히 하고 그 내에서의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이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여권 또는 범진보 또는 민주층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 처리나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꾸 미스를 하고 실수를 하니까 그럼 조국혁신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교정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들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되고 오히려 저희가 얘기한 게 대통령실 입장과 같고 민주당이 얘기한 것이가 조국혁신당과 이제
과의 차이가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대통령실과도 차이가 있는 게 발생되는 일이 몇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광주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을 법안 관련 사안들을 가지고 광주 기자분들과 시민들이 이제 뭐 농반 진반으로 조국 신당이 집권 야당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거기는 이제 민주당은 163석 현재 163석의 거대 정당이고 사람이 많은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이렇게 법안이나 정책에서 삐끗삐끗하고 대통령실과도 충돌이 생기고 또 엇박자가 나고 결국은 대통령 자신이 또는 수석이 관여해서 조정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정당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경고등을 켜고 하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의당과는 차이는 있고요. 근데 고민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뭐 저희의 주거권 정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주택 정책하고 겹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는 저희가 조금 더 굳이 말하면 뭐 기본 사회론, 이재명 대통령 기본 사회론을 더 철저히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보시면 과거 이재명 지사 또는 대표의 기본 사회론은 좀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 이전의 기본 사회에 대해서 크게 봐서 전 동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워낙 엉망이 됐고 윤석열 때문에 또 트럼프도 그러고 하니까 기본 사회론이 뒤로 좀 빠지고 성장론 또는 뭐 다른 이제 담론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래 정부를 출범하기 전에 정권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물론 저희가 기본 사회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 점에서 전 정의당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정의당하고는 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정의당이 자기들이 왼쪽을 공간을 채우겠다고 하는 건 그 이념적인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네.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그게 민주당에도 영향을 주고 정부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참 실질적인 판단이 아니고 우리는 노동자 농민 편이니까 왼쪽에 있고 너희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갈라서 정의당도 역할을 많이 했죠. 물론이죠. 정의당이 먼저 내놓은 아이디어가 나중에 채택되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은 본인들이 희망했거나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거뒀다는 거고 정의당하고 이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오는 동안의 정치 전략, 선거 전략. 그런데요, 문제는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이 생기자마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했고 그때 지민 비조.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아예 안 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큰 성과를 거둔 거죠. 신생정당이 12석을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정의당도 12석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두 번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지민 비조 전략은 유권자들이 표를 2개 갖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표를 나누도록 하는 전략이었다면 당장 지금 지방선거는 표가 한 표거든요. 향후에 또 이제 그 표가 한 표인 경우와 2표인 경우는 완전 다른 상황이고 2표인 경우에 편안하게 국민들께서 또 범진보층에서 2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보면 지민 비조였다면 이게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론조사란 것은 1인 1표 아닙니까? 하나만 정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 떨어진 것과 관련해 보게 되면 만약에 2개 정당을 선택하라 그러면 저희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올랐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지민 비조 때는 몇 프로였는데 여론조사가 났다. 이 비교가 안 맞는데 저희가 선거 전략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완전 다른 국면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한 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다음 28년 총선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일 거라서 지민 비조 전략은 그 시기에 한해서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계속 강조해온 이제 구상 중에 하나가 새로운 다수 연합이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그 New Majority Coalition인데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서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창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그 창당 때부터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 제가 그 새로운 다수 연합이라 하면 통상 경우 뭐 진보 연합이 아는 의미에서 그 새로운 다수 연합이란 말씀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혁적 중도의 의미와도 이제 맥이 좀 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선생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시사받은 바도 많았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였습니다만은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의 합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을 보게 되면 전자가 후자보다 0.91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란 직후라는 아주 매우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도 진영으로 봐서는 이제 1% 이하의 차이가 나서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게 2030년에 또 대선이 있는데 그때 이 보수층이 또는 뭐 그 오른 우파층이 총단결할 상황에서 단순히 뭐 진보연합이 아니라 새로운 다수연합을 형성해야 2030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명의 과정에서 선거라는 건 사실 독이에요. 예, 예. 프랑스 68혁명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뭐 정부가 마비 상태고 그랬을 때 드골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선을 거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68혁명 세력은 우리 촛불 세력에 비해서 훨씬 수준이 낮았다고 봅니다. 나는. 예. 그리고 조직도 예.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도 없었고 그렇긴 하지만은 선거판이 벌어지면은 이미 있는 선거법, 정당법 왜 전부 그 구애를 받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준석이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친구도 다 4분의 1 예? 예. 시간을 줘야 되고 뭐 예. 그래서 혁명의 기운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7년에도 그 선거 국면을 무사히 넘겼고 예. 그때 문재인 이겼죠. 후보가 예. 낙승을 했지만은 과반수 못했죠. 예.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낙승을 했다고 봅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그 마진 가지고 너무 따질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양당제가 지속되는 한해는요. 그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대 세력, 친윤 세력이랄까 또는 국힘당 세력이 뿌리는 분단 체제에 있거든요. 예. 그 분단 체제가 존속하는 한은 일시적으로 그 사그러졌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힘을 되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게 우리 빛의 혁명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재명 정부 5년 사이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 부분 진전이 없으면은 다음 대선에 그것 때문에 저쪽이 더 힘을 얻을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외교도 하고 뭐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힘으로 국힘당이 완전히 저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대통령이 미국 정부 앞에서 뻗대고 그러면은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나라 망한다 뭐 그 소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물론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만은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 공간이 점점 넓어져야지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 정당법 개혁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내 주장이고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 대표께서 동의하셨지만은 예, 예. 이 모든 걸 현실화하는 관건이 국회의원 정적수 늘리는 거다. 이게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근데 이 벽을 못 넘으면은
어떻게 계획이 되겠어요? 그 정독수를- 입법을 하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들이 예. 절대 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려면은 정족수를 확 늘리면서 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 정족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을 개혁하려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하는 이제 똑같은 논리거든요. 국회를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87년 이후로 이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몇 번 되돌아갔습니까? 이명박 때 그 엄청난 호텔이었고, 그걸 박근혜가 더 이상하게 끌고 가려는 걸 이제 국민들이 그걸 막아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는 또 이런 일 없을 것이다 하는데, 윤석열이 같은 인간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분단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은 항상 그 민주적인 민주화의 위기라는 거는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분단 체제는 선생님이 평생 이제 천착해 오신 주제 아니십니까? 분단이 단순히 분단이 아니라 체제인 것이고 그 체제는 남쪽의 정치를 포함한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체제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남북 모두예요. 물론이죠. 일단 우리가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정치, 사회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측 내부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또 돌아서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런 근본적 그 그걸 그렇게 반동, 퇴행의 힘, 원인으로 분단 체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걱정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해버렸고, 김여정 그 부부장의 표현으로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뭐 이제 그 표현도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남북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쓰고, 남북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제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이제 평화 문제로 향해 나가려고 그러고 군사 합의 문제도 복원시키려고 하지만 이제 북한과의 대화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시민 차원에서의 통일운동도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가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걱정이고, 또 선생님께서는 변혁적 중도의 핵심, 이 변혁이 분단 체제에 대한 변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 것들 그럴 때는 윤석열 시대였어요. 예. 우리가 그 소리 들어도 싸다. 싼 그런 시기였는데, 남조선 괴뢰라고 안 불러준 거는 다행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도 북이 여전히 이제 우리는 적대적 국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참 곤혹스럽죠.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심이 많겠지만은,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셔.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통비복남이니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쓰고 일단 빠져주고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좀 앞장서서 뭘 만들어 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걸 뚫어야 될 텐데, 이건 뭐 그렇게 성급히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적대적에서 적대성만 약화되면은 국가 대 국가라는 거는 나는 그거는 일부 전진했다고 봅니다. 국가는. 오히려.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부터 국가 대 국가가 됐거든요.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국가 대 국가였는데, 다만 그렇다고 완전 남남이 되지 말고 통일을 지향하자 하는 게 남북기본서였고 기본 합의서였고, 지금 이제 저쪽에서 통일이 이롭다. 그냥 국가 대 국가로 가자. 사실은 남한의 통일 방안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남북연합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국가연합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국가연합은 국가와 국가의 연합이거든. 예, 예. 근데 북에서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연방제였죠. 예, 연방제, 뭐, 연방제 얘기도 사실 말만 그랬지, 연방제도 별로 할 생각 없었고, 말로만 그냥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네.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나는 그게 북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보거든요. 아, 예. 인민들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냐. 자주적으로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는데 미제국주의자하고 남의 숙미 네, 사대주의자들 네. 이놈들이 방해해서 통일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거다. 예, 예. 하는 걸로 이제 인민을 달래왔는데 지금 국가 대 국가로 하자는 거는 좀 자신감이 더 생겨가지고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 예, 오히려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은 불안 요인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 핵무력도 가졌고 경제도 그렇게 제재하고 그랬는데 조금은 나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우리 국가 대 국가로 가면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근데 적대적 국가라고 말한 건 신경 쓴다는 얘기인데 예.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 그들이 신경 안 쓰고 살 날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가연합이라는 장치라도 만들어가지고 예. 좀 신경 덜 쓰게. 국가연합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니까 무슨 개헌도 필요 없고 북은 북의 헌법대로 운영하고 남은 남의 헌법대로 운영하면서 일종의 협의기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 예. 서로 그 적대를 완화하고 적대를 제거하는 거죠. 적대를 제거하고 또 내부의 모순도 완화하는. 예, 예. 우리 같으면은 국가연합이 생기면은 지금 국힘당 같은 내란 세력은 완전히 이건 힘을 잃는 거예요. 예, 예. 인내심을 가지고 저거 하면은 나는 이건 풀리게 돼 있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어떤 과정이 할지는 아직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통미봉남한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우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제껴놓고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미국하고 타결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더 계약 개방을 확대하고 네.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빼고는 일이 안 돼요. 예. 투자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분단 체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을 다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전부터 해온 얘기가 남북 대결이 강화되는 것하고 분단 체제가 다시 공고화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 예, 예. 분단 체제라는 게 분단과 더불어 1945년에 바로 생긴 건 아니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 분단이 체제화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봐요. 뭐냐면은 국민들이 야, 참 통일이 안 돼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통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도 강해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분단돼서 사는 게 낫다. 예. 하는 데서 이제 분단이 더 안정화된 거예요. 예, 예. 물론 이제 독재 정권이 그런 걸 더 이용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분단 체제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일단 체제라는 게 성립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북은 북대로 그렇고 분단 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하는 데는 이게 안 좋은 체제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왕정화될 수 있는 예, 예.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 체제라고 봐요. 예, 예. 이승만이 왕노릇 맞습니다. 하다가 쫓겨났고 박정희도 왕노릇 쫓겨났고 윤석열도 지가 왕노릇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박근혜도 그랬고. 예, 예. 근데 이제 남한의 특징은 우리 대한민국의 참 자랑은 이걸 왕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통치자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그걸 막아내고 뒤엎어버렸어요. 근데 북은 사정이 다른 게 국민 교육이랄까? 없으니까요. 그런 게 없는 데다가 나는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독재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예, 예.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누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조지 김씨 왕조지 사회주의냐 완전한 옛날식 왕조는 물론 아니고
또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네.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는 분단 체제의 속성인 왕조화 성향을 그걸 막아내는 인민이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네, 네. 이제까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아, 예. 변혁적 중도가 예. 주의가 좀 국내에서도 자리 잡고 네. 세계적으로도 나아가고 네. 국가연합 같은 걸 통해서 북에서도 뭐 그 노선을 채택하라 그러면은 안 하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포용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한결 다른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평소 때 이제 존경하고 그 사적으로 공적으로 항상 제가 가르침을 받던 선생님 앞에서 직접 이렇게 대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책으로 읽고 느끼는 것 말고 선생님한테 직접 여쭙고 또 말씀 들으니까 더 이 책 안에 있던 내용이 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 대표, 같은 참, 이런 조그만 유튜브에는 나오실 분이 아닌데, 아이, 무슨 일부러 공부하기도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백랑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